자, 먼저 73쪽이죠. 자, 73페이지. 가게에서 3억짜리 아파트 1억 담보대출, 자기 돈 2억. 자, 모기지론이라 했습니다. 모기지론. 자, 이 모기지, 요 은행에 담보 잡고 론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1억씩 대출 받으면 1수위가 1억, 2수위가 1억, 3수위가 1억, 쭉 1000수위까지 가면 1000억을 모기지.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면 당연히 원리금 수취권이 생기고 원리금 제대로 못 갚으면 지당권 실행, 경매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금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경매 넘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한테 모기지론 설정하기도 하고 앞서 우리 봤던 주택금융공사, HF 여기에 역시 모기지론 이렇게 보금자리론 하기도 하죠. 디딤돌 대출도 있고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2천수위, 3천수위, 억수위까지 돈 빌려주면 돈이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걸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이 모기지를 1억, 1000억, 2000억 이걸 모기지 풀이라는데 모기지 풀. 모기지 집합화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돈은 무궁무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이 한정된 예를 들어서 1000억밖에 없었는데 1수위한테 1억 빌려주고 2수위한테 1억 빌려주고 1000수위까지 1000억밖에 못 빌린다고. 그 1000억 빌려주고 다음 2000수위, 3000수위 빌려오면 기다려. 받아가지고 대출해줄게. 한정된 재원이 있었는데 이 모기지 1000억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2000수위, 3000수위, 억수위 무제한으로 대출 가능하죠. 그래서 이론상 대출이 무제한이 됩니다. 이제 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모기지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저당채권 유동화 이렇게 저당채권 유동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자금이 존재합니다. 여기 우리가 IMF 거치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여기 가게하고 바로 은행하고 한국주택금융사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1차 저당 시장으로서 금융 차입, 금융시장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1차는 사실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대출 시작하는데 대출 1차 대출 시장밖에 없었다 이거죠. 근데 IMF 거치면서 이제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주당 채권을 유동할 수 있는 1000억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생겨가지고요. 2000수위, 3000수위, 억수위까지 무제한 대출 시장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그럼 누가 사주느냐? 여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사는 자기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다 했죠. 디딤돌 대출하기도 하고 한국주택금융사가 이제 이걸 삽니다. 모기지 풀을 돈 주고 산다. 자, 사면 이 모기지 집합화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1000억을 한국주택금융사 한국주택금융사는 무제한 살 수가 없으니까 무제한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한국주택금융사도 역시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모기지 풀, 이 모기지 풀을 빼거든 담보 잡고 시큐리티 2차 파생 정권을 발행해서 현금화한다 이거죠. 현금화. 이렇게 되면 한국주택금융사도 이론상 무제한 돈이 있겠죠. 무한정 돈이 생깁니다. 이거 그럼 사주는 시장이 누구냐? 사주는 투자가 누구냐? 바로 전 세계 여유 자본이 들어오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 투자. 단기, 중기, 장기채. 단기는 보통 은행권적, 중기는 보험회사, 장기는 각 나라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융 글로벌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주택금융사하고 은행하고 이 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하고 한국주택금융사하고 바로 전 세계 바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이 투자자 이 관계를 2차 자금 공급 시작을 합니다. 2차 자금 공급, 2차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자금이 공급되니까
이제 주택 금융이 애로가 없잖아요. 무한정 돈이 생기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억수이도 빌릴 수 있고 무제한으로 조건만 맞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크게 이 흐름이 요 가계 입장에서 이 모기지론 여기서도 우리가 한 문제 매년 출제합니다. 한 문제 매년 출제한다 그죠? 여기서도 모기지론 흐름만 아시도 우리 금융은 거의 80%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기지론 흐름만 잘 아시면 된다. 자, 이 모기지론이 은행에서 당연히 우리 모기지론이 이 모기식 하는 건 민법상은 뭐다?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민법상 모기지는 민법상 저당권이죠, 그죠? 저당권, 물건이지, 물건. 그 다음 론, 채권은 채권이지, 채권 채무, 채권 채무. 그래서 물건, 채권, 민법상 그렇게 나눠지지만 민법은 하나 세세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는 자금 흐름상 보시면 되니까 시장이 중요하니까 시장. 어떤 시장이냐? 이걸 보고 대출시장. 우리 옛날에 이거 모기지 이 유동화시키는 이 시장이 없을 때는 은행 문턱이 엄청 높아가 주택 담보 잡고 대출, 담보대출, 은행 문턱이 엄청 높아잖아요. 은행 돈 여유가 있으면 쉽게 빌리고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 이 모기지 풀을 처분해서 유동하는 이 2차 전 세계 자금이 다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무한정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대출 시장이라고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받는 과거에 대출 받는 대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요게 2차로 전 세계 여유 자금을 조달받는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돈이 무한정 되도록 공급하잖아요. 2차 공급 시장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MBS를 발행하는데 한국주택금융사에서 MBS를 발행한다. 그 한국주택금융사를 보고 발행기간 이렇게 하면 되죠. 발행기간 이렇게 출제하고 얘를 투자자 이렇게 부르고요. 발행기간이냐 투자냐 이거 두 개 식별 문제가 계속 나온다. 자, 그렇다면 MBS 종류가 크게 하나, 둘, 양쪽 측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요게 계속 시험 나온다 이랬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MPTS다. 자, MPTS. 모기지 풀 2천억을 원리금 수취권, 저당 실행권 이걸 패스, 바로 이전 매각 처분, 양도, 투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1,000억에 팔았겠죠. 이렇게 패스, 모기지 패스, 스루 모두 다 시큐리티. MPTS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해당하는 것은 모기지 이 풀 1,000억을 백어드 담보 잡고 700억치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본드예요, 본드. 요 1,000억 담보 잡고 그래서 발행 기간이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1,000억을 담보를 잡고 700억을 본드를 발행했어. 우리 일반 주식회사 회사채 발행 원리하고 똑같아요. 일반 주식회사에서 회사채 발행하는 거 똑같아요. 일반 주식회사 회사채 발행할 때도 담보 잡고 그 이하로 발행하잖아요. 요 모기지 풀을 담보 잡고 모기지 풀을 백어드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했다. 그 본드에 별표를 했죠. 본드. 그 다음에 양면성 혼합형. 이 둘 다리 양다리 걸쳐 있는 혼합형. MPTB. 요걸 다계층으로 만든 게 다계층 CMO. 우리 실무상 많이 발행하는 CMO. 자, CMO 다계층 정권이다. 이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뭐 10년짜리, 15년, 20년 초과 또 6개월 최근에 이렇게 발행해서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다계층으로 우리 실무상 발행해 버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사에서 한 2, 3개월 단위로 한대 뭐 한 3천억, 3,200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 은행권역에서 단기채 요걸 주로 사러 오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중기채 요걸 주로 사고 오고 각 나라 연기금이 장기채 이런 걸 주로 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여유 자본을 들어오면 자금 공급을 무한정할 수 있겠죠. 자금 공급.
요거는 이제 잘 보자. 읽어봅시다. 요약집 73페이지. 자, 73페이지.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게죠. 이 모기지 풀을 현금화한다. 이게 유동화입니다. 저당 채권 유동화. 이 말이죠. 저당 채권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다. 유동화. 자,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여 현금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원래 우리은행은 아까 1,000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00억 모기지 풀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면 2,000억, 3,000억 무한정 자금이 생기잖아요. 이론상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일수비부터 천수비까지 억수비까지 이론적으로 무한대 이론적으로 무한정 자금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금융 활성화할 수가 있다. 전제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자, 이거는 언제 어디서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투자가 맨 뒤에 투자했죠, 투자. 이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항상 있죠. 요구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5%다라고 한다면 이 요구 수익률이 자기가 투자하는 이거 MBS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기대하는 MBS 수익률이라고. MBS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 같으면 기대 이상이니까 투자하는 것이. 요 MBS 수익률이 바로 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원래 여기서 수익률이 MBS 예를 들어서 6% 합시다. 6%. 여기 6%인데 중간에 은행하고 HF하고 중간에 수수료 떼고 수수료가 1% 떨어졌다 합시다. 가정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5% 되죠. 5%. 6%가 5%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가 자기들은 이게 먹는 수익이니까 기대 수익률이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이렇게 4.5%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여기서 한국주택금융사가 발행기간 MBS 발행하면서 지급 보증을 했댔죠. 아까 지급 보증했다는 지급 보증.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부도나쁘거든.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죠? 금융이 나타났죠. 여기에 은행도 부도난 은행도 있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드맥, 페니맥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도 부도나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우리 한국에 있는 전 은행의 자산의 1.5배만 원 리먼 브라더스도 파산해버리고 또 그 투자한 은행들 여기 투자했던 MBS 샀던 은행들 보험회사도 휘중이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잘 아는 보험회사도 휘중이 한 적이 있었어요. 각 나라 연기금 그 중에서도 그리스는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벌어졌다. 그걸 이제 부도나고 나서 벤치마킹한 게 우리 한국인데 우리 한국에서 MBS 이거 뭘 믿고 사겠나? 뭘 믿고 투자하겠나? 안 그래도 약한 나라에서 뭘 믿고 사겠나 하니까 우리 지급 보증한다. 우리 정부가 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BS 발행하고 지급 보증을 해줘요. 지급 보증하면 위험이 낮죠. 리스크가 낮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도 되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저당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 제거 당연하죠. 지급 보증했으니까 효과 주택시장 주택 이 마켓 활성화되고 투자 기회 확대되기도 하고 새로운 MBS 투자 수단이 생겼습니다. 주택 건설 자금 확대로 선분양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우리 선분양은 중소건설업체라든지 자금 부족한 업체에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가면서 건축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돈이 풍부하니까 선분양 안 해도 되겠지 이 말입니다. 후분양으로 좀 바꾸는 건 좋지. 자, 선분양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이 선분양 하면 아까 우리 시험 나오는 이분이 이제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휴거가 아니고 이분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증하는데요. 이 보증할 때 선분양하면 보증이 깐깐합니다. 그래서 후분양하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통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최근에 건설업체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로 후분양의 권장이 됩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사금융이 약화된다. 여기 금융 시스템에 돈이 워낙 풍부하니까 사금융이 없어진다, 약화된다. 옛날 러시안 캐시라든지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게 약화되고 전세
전세 제도가 생긴 이유가 집주인이 목돈 땡겨 쓰려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목돈 땡겨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모기지론 같은 게 활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관행이 있으니까 그 관행을 쉽게 떨어뜨리면 어렵잖아요. 전세제도가 그대로 활성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시장의 구조. 자, 1차 저당시장. 바로 여기입니다. 1차 하면 대출시장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1차 대출.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 1순위하고 1000순위까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자금 대출 시장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건 대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은행은 저당을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은행도 하여튼 은행 T, 한국주택금융 T 전부 다 독립재산 T가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자산 포트폴리오 다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름이 엄마도 자산 포트폴리오 돼 있고 1수위도 돼 있고 3수위도 돼 있고 은행 당연 자산 많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당연합니다. 상식이다 상식.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이 여유가 없으면 2차 저당시장에 팔아가지고 모기지 풀을 팔아가 유동화 현금화하기도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당 자본시장은 뭐냐. 자, 저당 대출 기관과 은행과 다른 기관 투자들 사이에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2차 꼭 화살표로 2차 공급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시고 2차는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공급. 1차는 대출 시장입니다. 대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1차 들어갈 자리 2차를 넣고 2차 들어갈 자리 1차를 넣고 공급 들어갈 자리 대출 넣고 대출 들어갈 자리 공급 넣어가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출제를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차 저당시장에서 만들어진 대출 채권 직접 또는 정권 형태로 자본시장에 매매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기지 풀을 이렇게 2차로 모기지 풀 백어도 담보 잡고 시큐리티 2차 파생정권 발행하는 시장 유통시장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저당 유동화 되려면 저 MBS가 발행돼야 이 저당 유동화 쉽게 되는 거지. 그죠? 이 흐름, 캐시플로우의 현금 흐름을 자세히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2차 저당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 관계없다. 이 삼수위하고 이 투자하고 그래서 정부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말이지. 당연하겠죠. 간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해서 이거 사태 벌어지가 이 집 저 집 부도나고 마을 전체 이 마을 저 마을 경매 마을 바뀌고 이러면 영향을 받죠.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미국 같으면 그 당시 5% 자기 지분 있고 95%로 이렇게 대출해 줬다고요. 그러면 집값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 대부잖아요. 그 경매 나누죠. 우리는 이게 뭐 벌써 50%대 육박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 없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 다음 5번 1차 저당시장 금리 6%는 2차 저당시장 금리 5%보다 크다. 당연하죠. 처음역에 6% 발행했습니다. 중간에 중개 보수 수수료 5%, 0.5%, 0.5% 떼고 나면 5% 되잖아요. 이 5% 되지, 5%.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보증료 빼고 등. 자, 기출.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제공하는데 은행이 이는 1차 저당 대출, 1차 대출 시장을 한다. OX. 맞지. 이 은행은 아까 우리 여기저기서 예수금 받은 거, 가계 예금 받은 거 가지고 대출을 활용합니다. 1차 대출 시장을 한다. 맞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그 다음 2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은 SPC. 자, 여기 특수목적회사 이게 어디냐면 이 특수목적회사가 이 은행 속의 은행 여기도 있습니다. 은행 속의 은행 SPC 해서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로 있고요. 여기서 바로 MBS 이렇게 MBS 발행해가지고 전 세계 투자에게 투자를 유동화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SPC 은행 속의 은행. 명목회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수목적회사
기능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주택업무사가 아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MBS 발행하는 기관은 여기도 있고 SPC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 2차는 공급이죠. 이 2차는 자금 공급. 주택시장에 자금 공급하는 시장이다. 그 다음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2차 공급시장이다. 자, 다음 페이지. MBS. 자, MBS. 자, MBS를 우리말로 다 쓰면 이 M이 모기지인데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이고 백어도 요게 담보부이고 그다음에 요게 시큐리티 정권이잖아요. 말이 너무 길다. 주택담보채권, 담보부 정권 너무 길지. 그래서 줄여서 주택저당 정권 이래 되고요. 아예 확 다 줄여버가 저당정권, 모기지 시큐리티, 저당정권 가장 줄이면 그렇게 우리말로 씁니다. 저당정권, MBS.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 하나, 둘, 셋, 크게 종류 세 가지. 자, 첫 번째 MPTS. P의 별표죠. P 별표. 자, 여기 보면 우리 이게 1층 지분이고 2층 부채정권이고 그다음 가운데 층 메자닌 금융 이렇게 했죠. 지난주에. 자, 요게 1층 이게 지분이라 하면 안 되고 지분형입니다. 지분형. 이게 이 세 가지 다가 이 모기지가 여기에 부채정권이기 때문에 부채잖아, 부채. 다 부채정권입니다. 부채정권인데 부채정권 중에서 지분처럼 생긴 지분형이고 지분 스타일이고 요거 본드는 채권이니까 채권형이고 양다리 걸치는 혼합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원리금 수집권과 저당소유권. 자, 그 원리금 수집권에 거다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저당권을 동그라미 2번 또는 별표로 두 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가 이 공이 어디까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 그게 시험 매년 나옵니다. 1번, 2번 공이 누구한테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있는지. 그 공이 누구 발등에 떨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두 투자자가 이전됐습니다. 자, 투자자, 그 별표, 투자자. 1번, 2번 공이 MPT에서는 누구 발등에 있다? 1번, 2번 공이 투자자에게 있죠, 투자자에게. 그 투자자에게 있다, 이래야 됩니다. 원리금 수집권, 저당 소유권인데 무슨 권리든지 간에 그 속에 리스크가 따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자, 원리금 수집권의 위험은 뭐냐? 약속대로 10년간, 15년간 이렇게 원리금 지급하지 않고 조기 상환해도 리스크죠. 돈이 빨리 줘도 리스크고 늦게 줘도 리스크죠. 돈을 빨리 주는 게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 이 속에 있어요. 조기 상환 위험. 그 다음에 이 저당 소유권은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하면 3번 이상 안 갚으면 경매 넘기겠다. 이 말은 경매 넘기겠다. 저당권 실행하겠다. 저당권 실행.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불이행 시 리스크가 숨어 있고 저기는 조기 상환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위험도 전부 다 투자자에게 패스 됐습니다. 패스. 모기지. 패스. 모든 위험이 패스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MBB. 자, MBB는 본드를 기억하시고 본드가 이게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사채. 우리 이 회사 이런 채자이지 사설을 세차. 사채시장의 사채는 아니고 회사, 주식회사 채권 사채인데 MBB 본드 채권형 원리금 수집권 저당권 모두 발행기간 그 별표 발행기간이 1번 2번 공원 MBS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1,000억 담보 잡고 본드를 700억 발행했을 뿐이니까 이 자산을 담보 잡고 본드를 700억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자산은 당연히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투자 가있다 가면 틀립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 발행기간 들어갈 자리 투자 들어가고 투자 들어갈 자리 발행기간 너가 틀린 거 찍으라.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발행기간은 이자율 위험과 만기 전 조기상환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등 모든 위험을 발행기간이 1, 2번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 방어가 실현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1수위부터 3수위부터 전화를 걸어가 콜로 하는 게 전화 걸어가 지금 잔금 얼마요? 상환하게 속하는 조기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조기 상환. 콜 리스크. 콜이 조기 상환입니다. 조기 상환. 만기 전 상환. 콜 리스크가 없다 이 말이지. 투자는. 조기 상환하면 여기 조기 상환 위험은 1번권까지 있는 발행 기간이 조기 상환 위험을 안고 있지. 투자자가 가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 기간이 가진다. 투자자에게는 없다. 그 투자자는 조기 상환 리스크를 배제 투자하고 싶을 때 MBB를 투자하면 되겠지. 그죠? 조기 상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 상품 된다. 그 다음, 초과 담보로 확보한다. 요게 1000억 담보 잡고 700억 발행했습니다. 300억 초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담보대출할 때 다 그렇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주로 6개월 단위 지급한다. 이거 우리 주식회사 이 본드 이 회사채 특성을 알면 이 회사채가 3개월, 6개월 1마다 보통 이자를 지급합니다. 특성을 알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MPTB 혼합형이다.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보여. 1번 공은 저기 투자가 가지고 있고 2번 공은 저당 소유권은 발행 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혼합형. 양면성 혼합형이다. 다계층, 자, 그 다계층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계층, 계층이 많다 이 말이죠. 다계층 채권, 내는 혼합형인데 그룹, 단기, 중기, 장기채, 그 트렌치라고도 하는데 트렌치 이렇게 하면 돼. 짧은 가지, 중가지, 긴 가지, 나무가지, 단기, 중기, 장기채다 이렇게 한점만 남겨두시고. 그런데요,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장기 투자자는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원래 CMO는 1번 공이 투자자에게 갔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환하는 몇몇 콜 하겠죠. 조기 상환하면 앞에 있는 단기채 이 사람들은 빨리 상환해도 이상 없잖아요. 빨리 해서 버리고 장기채 투자한 사람들은 콜 하더라도 나에게까지 조기 상환 위험이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콜 방어, 조기 상환 회수 위험 방어하는 효과가 자동으로 달성이 됩니다. 단기채 6개월, 1년, 2년짜리가 콜 조기 상환하면 이거 회수해보면 되니까 장기채는 콜 방어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넘어올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콜 방어 실현이 되고 우리 한국주택금융사는 뭐 1년, 2년, 3년은 쭉 이런 상품이 6개월짜리도 최근에 생겼고요. 더 짧은 6개월짜리도 있고 20년 초과짜리도 있습니다. 다계층 청구를 한다. 자, 기출. MPTS란 말이 나오면 P, 요 패스 여기다 딱 별표 쳐놓고 봐야 돼. P. 패스야, 패스. 모기지를 패스했죠. 모기지를 누구한테 패스했습니까? 발행기관하고 투자하고 둘이서 공차는데 투자한테 패스한 거야 이거야. 투자한테 이전 매각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OX. 맞습니다. 분명히 1번 공이 패스됐습니다. 그 다음에 MBB는 자 본드는 패스 안 됐죠. 본드는 발행 기간이 그대로 가지 있습니다. 패스 안 하고 그대로 요놈을 1000억을 담보를 잡고 본드를 700억 발행했을 뿐이야. 모기지를 담보 잡고 백어더 담보 잡고 700억 발행했을 뿐이야. 그래서 요건 패스된 거 아니니까 발행 기간이 가진다 이래야지. MBB는 채권형 정권으로서 발행 기간은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담보 1000억 잡고 700억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CMO, 다계층, 트렌치별로
단기, 중기, 장기,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OX. 자, 가장 우리 금융론에서 가장 어려운 것다. 가장 어렵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데 결국 우리 시험 포인트는 1, 2분 공이 패스됐느냐, 패스 안 되고 바른 게 아닌 거기가 있느냐, 중간 혼합형은 1번 공만 패스되고 2번 저당권은 바른 게 아닌 그대로 가지느냐, 요것만 식으로 하면 돼요. 응? 요거 확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1차 저당시장과 그는 대출시장이고 2차 자본시장은 자금 공급시장이다. 시험이 점점 타고 오니까 다른 얘기는 못 하겠네요. 이걸 영화화해서 더 빅 쇼트하는 영화를 했겠죠. 작년 10월 7일 날 노벨 경사 받은 분이 그 카메오로 출연하고 그 누구랬습니까? 셀러문 오빠 셀러 교수를 했죠. 셀러 교수. 노벨 경제상 타신 분. 자,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잘해. 지분정권, 부채정권. 이것도 간간히 시험 출제 하는데 너무 쉽지. 지분정권은 1층, 부채정권은 2층, 메자닌 금융은 중층. 우리는 이것도 지난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하나하나 끝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 뭐 혹시 여기 암기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1층이다, 2층이다, 중층,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면 됩니다. 자, 맨 아래 기출.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신디케이터하고도 조인트 벤처하고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신디케이터는 뭐랬습니까? 신디케이터. 신하면 이게 시너지, 뭐, 함께, 같이, 두, 함께 하자, 함께 출자하자는 뜻이래. 함께 출자하자. 함께 출자. 소액, 다수. 다수의 개미들 같이 투자하자 이 말이에요. 멋진 부동산 펀드 좋은 게 있답니다. 그다음 이제 조인트 벤처는 용어 자체가 조인한다. 몇몇 사람 조인하는 거죠. 소수. 벤처란 말은 좀 공격적인 이런 맛이 나죠. 소액이 아니고 다액. 큰 돈이 한 넷 은행이 1,000억씩 내고 500억씩 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동산 투자한다 이런 뜻이니까, 어쨌거나 신디케이터나 조인트 벤처나 1층 출자 지분이죠. 출자 지분은 같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오른쪽 프로젝트 파이낸싱. 간간히 한 문제짜리로 잘 나온다 이랬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가 그가 대교 뭐 해상도로 주식회사 지금 그래 돼 있습니까? 그게 약 한 2조 원 가까이 돈이 투입됐어요. 2조 원 가까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프로젝트를 담보 잡고 대출하는, 파이낸싱하는 은행이 있을 거라고. 은행, 금융기관. 약 여기서 1조 7천억 정도.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를 보고 금융단, 대주단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뭐 법률 용어 아니니까 우리 뜻을 알면 되죠. 개념만 알면 되니까. 금융기관, 대주단, 금융단.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담보 잡고 파이낸싱 했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산 담보를 잡고 대출, 그거하고 다르죠. 이 프로젝트가 이 그가 대교를 담보 잡는데, 그가 대교 실패하면 담보 물건이 없잖아요. 담보대출, 일반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담보 잡고, 프로젝트라는 것은 미래 통행료 받아먹는 통행료, 이 40년 통행료, 이거
받아먹는 그걸 미래 현금 유입, 프로젝트 자체 현금 유입을 담보 잡고 대출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분명히 부채죠, 부채. 여기 1조 7천억 들어오고, 여기 출자한 게 한 6천억 정도 되고, 출자자보다는 얘가 큰 돈 물주니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저 1조 7천이라는 돈을 약속대로 사업 시행 단계별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나중에 현금 회수, 약속대로 현금 유입되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 에스크로 이 계정이 분명해야 된다. 자, 에스크로 계정이 분명해야 된다. 에스크로 그대로 영어로 에스크로 이렇게도 출제하고 에스크로. 자, 이거 에스코트 은 같은 건데 에스코트 옛날 연애할 때 끝까지 에스코트 해줬잖아요. 에스코트 에스크로 계정, 결제 위탁 계정이다. 지금 우리 홈쇼핑에도 이건 늘상 쓰고 있다, 그죠? 홈쇼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 1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에스크로 계정 위탁되어 있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에스크로 계정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돈이 입금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이 배송되고 소비자한테 배송되고 확인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그 회사에 입금 이렇게 주죠. 끝까지 에스코트 해줬는가 확인하는 계좌이라. 이게 있어야 이 사업자금 1조 7억이라는 게 여기에 돈을 대출 지출도 계속 되는 거 확인돼야 되고 여기서 번 돈을 갖다가 나중에 위험이 크니까 담보 대출이 아니니까 고위험이고 고수익 고리 약속대로 40년간 각 은행들에게 상환하는 이게 있어야 되죠. 이거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야 거래가 되지. 중간에 보증하는 신용이 생기는 거래 질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에스크로 계정이니까 우리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이 거대한 은행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자, 읽어봅시다. 해당 사업 프로젝트 그가대교 수익성을 담보신탁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채 본드를 발행하여 거액자금 1조 7천이라는 거액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자, 중요관계자는 건설회사, 이거 시공사이지, 시공사. 이거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시행사지, 시행자, 보통 회사니까 시행회사 이러기도 하고, 여기는 개발업자, 사업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금융기관,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대주단. 시행회사. 지금 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되어 있다. 금융기관, 대출자, 대주단, 금융단, 그 다음에 사업주, 개발업자. 사업주, 개발업자. 실무상은 이 사업주, 개발업자가 시공사도 일부, 시행사 대다수 이렇게 출자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1조 7천의 돈을 막대한 돈을 빌려주니까 너희들 좀 더 출자해 이렇게.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망하고 나면 큰 돈이 뛰어버리죠. 자기는 푼돈 뛰잖아요. 성공하면 나는 약속된 고위험이지만 약간 고리 주고 나서 전부 다 지가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채권자 부가 이 출자자 부로 이전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얘가 전부 다 뭐 2조 4천억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 6천억 출자해라. 내가 그럼 1억 7천억까지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겠지. 자, 특징. 시행회사는 독립적인 회사로서 싱글 프로젝트 컴퍼니이다. 단일 사업 프로젝트다. 이거는 그가대교 단일 사업이지 뭐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게 없습니다. 싱글 프로젝트 컴퍼니 이렇게 본다고. 그 다음 상환재원은 이거 1조 7천원 어떻게 상환할래? 여기에 40년간 통행료 받아가지고 갖겠다 이 말입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고위험이고 그 대신에 이자를 고리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신탁.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및 자산 구조화된 금융이다. 이게 뭐냐면 담보신탁을 해버리면 이 회사가 추가 담보대출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부도났을 때 이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도 다른 경매, 일반 경매로 안 넘어가고 이거는 공매로 넘어갑니다. 공매. 처리가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심을 좀 줘야 기아이면 부도났을 때도 안심을 줘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니까 담보신탁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이 되므로 정보 비대칭이 완화됩니다. 이 금융기관도 우리 일반 기업 대출은 기업주는 기업 생리를 잘 아는데 은행은 잘 모르잖아요. 그 서류 대출해서 부도날 수도 있고 부실 대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막대한 1조 7천억 대출하니까 세계적인 굴지회사한테 컨설팅 이렇게 맡긴다. 컨설팅. 컨설팅을 맡기가 내가 아는 거나 너가 아는 거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 제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하겠죠. 정보 비대칭, 노벨 경제학상 타려면 정보 비대칭만 연구하면 탑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했잖아요. 역대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중에서 이 정보 비대칭을 타신 분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권 상환 청구.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하여 이 채권자가 이 개발을 이 출자자한테 가서 돈 다 내놔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출자자는 주주죠, 주주. 주식회사가 주주고 채권자인데 회사채, 본드 채권자이고 이 주주인데 일반 주식회사 실패했다고 해서 주주한테 돈 내놔 소리 못 하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상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출발하고 일반적 미국 스타일은 이렇게 이어서 끝날 뿐인데 우리 한국 스타일은 약간 부실한 상태가 들어 개발업자,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증서라 합니다. 보증. 그래서 보증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 한국 스타일. 그래서 그 말을 사업주에 대한 배제하거나 아예 주주한테 주식회사 망했다고 돈 내놔 소리 못한다 이 말이지. 배제하거나 제한적 일부 보증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환 청구권 행사할 뿐이다 이 말이다. 제한적으로 상환 청구권. 다음 엄격한 자금관리 대주단의 결제 위탁 계정 자체 계정하면 틀립니다. 결제 위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결제 위탁 계정 그 별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돈을 매출하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 사업주는 재무상태표에 부의 금융으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 개발업자 T 보니까 이 1조 7천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부채가 아닙니다. 이 개발업자 사업주 부채가 아니죠. 개발업자 사업주도 T, 이 회사 T, 별개 독립회사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고 여기서 물어내고 이게 실패했다고 여기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독립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 사업주의 부채가 아니므로 개발업자 사업주가 추가 부채, 채무 수용 능력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라. 돈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자산 가치 대비 7, 80%까지 파이낸싱 금융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담보대출 받으려면 담보 능력이 없잖아, 담보 능력이. 근데 프로젝트 자체를 파이낸싱하면 그렇지 않고도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민간 기술과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한다. 우리 지금 남북 통일되면 남북 통일돼도 마찬가지라 국민 세금 뺏어 하는 게 아니고 PF라든지 각종 우리 금융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 세계 민간 자본 투입 들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에도 어떻습니까? 남한에도 온데 도로고 사회 가면 이게 전부 다 PF 방식이라든지 또 민자 유치해가지고 통행료 내고 이런 거 많죠. 그런 식으로 개발해도 돼요. 철도, 신주까지 가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철도 이것도 통행료 내잖아 어차피. 고속도로, 항구 뭐 다 그런 식으로 개발할 게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니까 꼭 우리 국민 세금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전혀 안 그래도 돼요. 전혀 안 그렇고 오히려 민간 자본과 민간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개발하면 아예
우리 뭐 도시 뭐 재개발하듯이 사회간접정부터 시작하면 더 편하잖아요. 확 밀어버리고 그냥 딱 올라가 버린다. 리스크 부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보증과 분산 투자가 참여로 위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도 여러 은행에서 분산 투자했다고. 투자 입장에서 고위험, 고수익이다. 고고, 담보가 없잖아요. 고고. 절차가 복잡하더라. 사업 지연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이해 조율하는 게 어렵죠. 사업 분야, 자원개발이나 공공사업이나 플랜트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래서요, 사업 자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담보 대출한 거다. 맞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대로 주주한테 다 내라 소리 못한다 이거지. 단, 이거는 리스크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주가 이거 담보 한도 내에서만 소구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PF. 그래서 그냥 PF다 하는 이 용어만 보고도 이런 현상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아파트도 PF 많이 하죠. 부동산 개발을 가면 PF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초동 내곡동에 4만 평 이 PF 방식으로 하는데 자금이 한 700억 부족해가지고 자금 조달 좀 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한 500억 좀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출자든지. 출자면 공동출자가 되고 빌려주면 10개월에 18% 드린대요. 이런 식으로 PF 방식으로 거대 자금을 모아서 내곡동 타운하우스라든지 단독주택 이렇게 그 1종, 2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개발한대. 돈 한 500억 있는 분은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출자든지. 예, 앉아 계신지. 그 정도 있어도 저도 이거 안 써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쉬고.